여러분 환율 얘기를 할게요.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이 무조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좋으려면 우리만 환율이 올라야지 경쟁력이 생기겠죠. 우리만 환율이 올라야지. 그런데 우리만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이것도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지금 엄청나게 화랑이어서 세계에서 막 수출품을 사주는 그런 시장이었을 때 미 달러가 올랐을 때 그때 기업들이 좋은 거죠. 달러 올랐다고 물건 더 팔아먹을 기세가 아니라고.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딴 나라도 올라서. 그러면 환율이 올라서 수출 경쟁력이 생기지 않으면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천연자원이 우리 자체 내에서 원료가 나는 나라가 아니죠. 원료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서 우리가 수출만 해요?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오른 원자재를 가격을 오른 상태에서 가져와서 그 다음에 국내에다가도 팔죠. 국내에다 파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을 안 올리고 그대로 파는 그런 기업인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그런 장사 하겠어요? 자, 문제는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저렇게 산다는 거죠. 비싼 가격 주고 달러를 사서 여러분 자본 유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지금 징조가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는 환율로 인상이 연쇄 반응으로 물가를 쫙쫙쫙쫙쫙쫙 올리는 이런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지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보다 이자율이 0.5%가 됐든 1%가 됐든 여차하면 2%까지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가 올라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산 가격이 폭락하죠. 왜 자산 가격이 폭락해요? 이자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가게들이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부채를 상환 못하게 되면 여러분 디폴트가 나고 그러면 자산 압류가 들어가게 되고 자산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제값 받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판매의 주체가 여러분이 판매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든 가격을 지켜서 팔라고 하겠지만 채권자는요, 여러분. 채권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자는 자기가 꿔준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내가 빌려준 돈이 5억이야. 그러면 6억에 팔리든 7억에 팔리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 채권만 회수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경매시장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면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냥 환율이 올랐다. 아이고 유학 송금 많은 게 올라갔네. 그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환율이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는요. 물가가 오르는 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는 건 여러분 국민 대다수한테 문제. 이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살 수 없겠다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별로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뭐가 난다? 라이어트. 폭동이 납니다. 응? 사람들이 마비 돼요. 군중이 돼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물가 상승은 정치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지나친 물가 상승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자산시장 붕괴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더 연병인 가장 최악은 뭐겠어요? 물가도 오르고 자산시장도 붕괴하는 게 최악이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두 개 다 물가도 오르고 자산시장도 붕괴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도 오르고 자산시장도 붕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좌파들이 짓거리는 얘기 많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사람 사는 이치로 얘기하면 여러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하면 물류 생산 기타 등등에서 효율성이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독일에서 가뭄이 들어서 강바닥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거기는 바지선으로 화물이 왔다 갔다 했는데 컨테이너를 100톤을 물 와가지고 그 100톤을 하역을 하던 바지선이 20톤 30톤밖에 하역을 안 해. 그럼 바지선은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지금 강바닥이 낮아져서 이렇게인데 이렇게 되면 100톤 했을 때는 그만큼은 100톤 했을 때 100만 원이고 20톤 했다고 20만 원 이건 우리는 안 돼. 20톤 한 거 60만 원은 줘야지 돼. 100톤 이게 여러분 이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독일도 원자재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서 경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균등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부울경 이쪽에 그냥 왕창 모여 있고 내륙 조금만 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기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섬유산업 공업까지는 이렇게 구미, 전자산업하고 이런 거는 쭉 돼 있지만 화학기업, 석유화학 같은 거, 석유 이렇게 엄청난 물량 같은 건요, 여러분, 바닷가에 다 몰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걸. 근데 독일은요, 수문을 이용해서 이런 걸 내륙까지 그런 공장들이나 이런 걸 했다고. 그랬는데 수운이 막혀. 그러면 그런 산업들이 효율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세상에 니즈는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옛날에는 100명이 모여서 자동차만 만들었으면 돼. 근데 이제는 100명이, 예를 들면 100명이 모여서 자동차만 만들었으면 되는데 인구가 뭐 더 는 것도 아닌데 이제 핸드폰도 만들어야 돼. 컴퓨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효율화돼서 맨 처음에는 농업 생산성이 올라서 농업에서 잉여 인력이 나와서 다른 산업에 투입이 돼서 다른 산업이 일어났듯이 자동차 산업이 100명을 쓰다가 50명을 써야 거기서 방출된 인력이 유튜버에도 취직을 하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도 취직을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전 세계 산업에서 여러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에서 노동력이 폭증하고 그 자원이 이동하는 경로를 다시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우리가 탈냉전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전 세계 경제를 성장하게 위했던 성장 엔진이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잖아. 지난 30년 동안 성장 엔진이 중국이었죠. 우리나라도 중국한테 물건 팔고 돈 벌어먹으면서 선진국 된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커지면서 우리 물건 계속 사가고 맨 처음엔 소비재도 좀 사가다가 소비재 자꾸 줄여가지만 핸드폰도 요새 안 사주잖아. 그러면서 그냥 거의 올리 반도체만 사주는 그런 데가 돼 있고 한국이 세련됐다라는 거 그거를 막 국가에서 세뇌하잖아요. 중국이 요새 뭐래요? 한국 물건 후져 이 미친 새끼들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나오거든요. 국가 브랜딩 물건 브랜딩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전략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수 중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데고 근데 국산이 최고야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중국의 성장으로 우리는 오지게 물건 팔아먹고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왜? 패권 도전자가 돼 있는 중국의 성장은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패권 전쟁을 걸어오면서 물건이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중국을 경유하는 건 다 안 돼.
우리 지금 배터리 같은 것도 저기 중국에서 소재 사오는데, 아니 중국은 안 되고 딴 데로 이렇게 돌려.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건데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 가치사슬 체계라고 하는 원자재가 돌고 있는 이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건 여러분 뭡니까? 이 혼란 속에서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 효율성, 유통 효율성, 기타 등등. 교육도 여러분, 교육도 되게 현실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 인력을 여러분 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된 거예요. 왜냐?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갈려지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에 있어서 중국이 노동을 투입해서 제조하고 공급하던 물건들이 안 들어온다는 건, 그게 세계에서 어디선가 방글라데시가 됐건 베트남이 됐든 어디에선 하건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하던,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걸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이, 우리가 있잖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이만큼이어야 돼 라고 했었던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는 리쇼어링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저 새끼 어쩌고 하는데,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리쇼어링 하면서 우리나라 엄청나게, 우리나라 공장들 자,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할까에 대해서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는 시기가 왔고, 자산 붕괴, 이자율이 올라와서 이자율을 허덕허덕 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시기를, 이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명 구조조정도 벌어져야 되고, 나라 자체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일체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거 실패하면 나고 하는 겁니다. 나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험 보면 중간에 삐긋삐긋했지만 계속 성적이 상승하면서 선진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잘못 시험을 치르면 나고 하는 겁니다. 전교 10등대에서 전교 20, 30등대로 확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환율 인상 이제 우리의 생활에도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두 가지를 우리 생활에 덮쳐올 거고, 한은도 곧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다. 빅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